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네, 10시 1분 정도가 됐습니다. 시간 맞춰서 시작했네요. 벌써 12월도 이제 반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달, 2025년 마지막 달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해의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약간 그 느낌이 안 오죠, 그죠? 연말 느낌이,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저만 그런가? 뭔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나야 되는데 연말 느낌이 안 난단 말이죠. 크리스마스 느낌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저만 그런 건지. 어릴 때는 연말이 되면 뭔가 되게 예, 아쉽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무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벌써 나이 타령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런 건지 연말 느낌이 잘 나지 않네요. 신기하게 바빠서 그런가? 저만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도 연말 느낌 좀 나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은 연말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송년이죠, 이제. 예. 12월 31 일이나 뭐 이럴 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이게 보통 같으면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이 되면은 뭔가 기대감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도 별로 없다는 게 참 '내가 이상한 건가?' 예. 여튼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웃기지만 님께서 제일 먼저 인사해 주셨고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께서 또 그다음으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WTI 세븐 님께서 "원장님 나와 주세요. 하하." 이렇게 시간 맞춰서 딱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산너머 님께서도 인사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 베제크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산너머 님께서는 "나이가 드니 우울합니다. 나이 먹는 게 싫어요."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연말 느낌이 일부러 제가 이렇게 좀 밀어내고 있는 걸까요? 예. '연말이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WTI 세븐 님도 비슷하세요. "나이 먹는데 이룬 거는 없어서 서글프네요. 그냥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한 걸로 생각하렵니다." 그죠? 이거를 또 우주적으로 해석하면 또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이 거대한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그걸 잊고 살잖아요. 그리고 1 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계절이나 한 해의 어떤 의미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지구라는 거대한 돌덩어리가 또 다른 더 거대한 돌덩어리라고 표현했나? 그 태양을 뭐냐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서로서로 당기는 과정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좀 삭막하죠? 예. 그리고 어 쏘짱이라고 해야 되겠죠? 쏘짱님께서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알람 맞추고 왔어요." 시간 맞춰서 같이 들어와 주셨고요. 건강이 최고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웃기지만 님께서는 "언젠가부터 연말도 평일 같은 그날이 그날 같네요. 이게 늙음인가요?" 하셨는데 이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죠? 연말이 연말 같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도 그렇게 제 아이도 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거나 1월 1 일을 기대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고 보면은 1월 1 일에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무슨 세배를 나누거나 세배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그런가? 뭔가 송년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송년회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서로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덜하죠. 사람 간의 거리가 확실히 좀 멀어지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준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그 삭막함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예. 그리고 윤희 님께서도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수짱 님께서는 "오늘 주제가 무척 흥미롭네요."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주제를 정할 땐 항상 저의 그 경험과 저의 고민을 바탕으로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 자체가 요즘
꽤나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저자가 불분명해요. 예, 저자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자가 누굴지에 대한 것도 되게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다크인가? 그래서 이 다크 심리학이 왜 인기를 끌고 내용은 뭐고 또 이게 우리나라만의 유행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유행인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우리들 삶에 현대 삶에 이 다크 심리학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네, 이런 거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해서요. 오늘 근데 댓글창 분위기가 참 좋네요. 여러분들께서 서로서로 이렇게 인사도 나누시고, 아, 이런 게 약간 연말 분위기인가? 유이님께서는 아이들 어렸을 때 연말에 산타가 올까 엄청 기대를 했어요 하셨는데, 그쵸. 이게 이 저작권 때문에 요즘은 캐롤 같은 거를 길거리에서 듣기도 힘들잖아요. 대신에 요즘은 이제 백화점이나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백화점이죠. 혹은 이제 그 놀이공원, 테마파크 뭐 이런 데서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는 거를 예, 보면서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거나 학교나 교회에서 그걸로 이제 뭐 한두 달 전부터 막 준비하죠. 그거랑 또 하나는 이제 일단 길거리만 나가도 다 캐롤이 계속 울리니까 그걸로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을 가졌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어찌됐건 캐롤 듣기도 쉽지가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게 연말에 대한 느낌을 더 줄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오영돈님께서는 항상 그렇듯 저와 김준원 감독님, 김싱아 PD님 다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고요. WTI7님께서는 옛날에는 확실히 연말연시, 성탄절, 설날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주제 흥미로워요. 다크 심리학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더니 후속작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후속작이 나왔어요? 저 후속작이 나온지 몰랐어요. 예. 동영상이 나왔다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아마 조만간에 뜰 것 같은데, 음 그 YTN에서 곽범 씨? 개그맨 곽범 씨가 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까? 유튜브 무슨 그 난리지 빌리지인가? 뭐 이런 제목의 유튜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다크 심리학 내용을 같이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예, 되게 재밌게 촬영했는데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찍은 지 좀 됐어서. 예. 그리고 수장님께서는 타인의 마음을 조정하는 건 가족, 친구, 회사, 직장, 동료까지 다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구나. 홈쇼핑도 마음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매진 임박하면 구매 버튼 드릉드릉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홈쇼핑 안 보는 저입니다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즘 홈쇼핑 잘 안 보긴 하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홈쇼핑을 봤던 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플러스 그리고 홈쇼핑 기간에는 뭔가 이렇게 할인을 해서 파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홈쇼핑을 받고 뭐 TV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나오면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제품 홍보야 유튜브에서 워낙 뭐 제품들 비교해 가지고는 알려주니까 그걸로 정보를 얻는 것 같고, 그리고 할인이야 뭐 홈쇼핑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이제 할인 이벤트 하는 걸 뭐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 홈쇼핑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 게 사람들이 TV를 안 보잖아요. 그것도 되게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인스타나 인플루언서 분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팝업 스토어라 그러나요? 그런 행사 같은 데서 오히려 사람 마음을 끄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승환홍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네. 그쵸. 베제크님께서 요즘은 유튜브 라이브 쇼핑에 현혹됩니다 하셨네요.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는 원장님, 저도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분위기 잘 못 느껴서 좋아하는 공연, 콘서트 예매해서 가족과 가요. 와, 저거 되게 좋은 방법이죠. 저건 진짜 좋은 방법이죠. 연말 연시 분위기를 느낄 때 그 콘서트만큼 좋은 환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캐롤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확 나죠. 아 그렇네.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끼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인제는 돈을 주고 이것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WTI니7 님께서는 "심리 기술로 사람을 조종하고 유혹하고 나를 심리 공격이나 지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한 건지 의문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으로 책이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떠도는 글들은 옛날부터 있긴 했는데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오늘 내용을 또 WTI7 님께서 거의 다 이야기해 주셨네요. 일단 다크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쪼금 해 보죠. 다크 심리학 이름부터가 쪼금 음침하긴 하잖아요. 다크 심리학이라 다크 사이콜로지? 예 다크 사이콜로지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지금 외국에서 쓰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다크 사이콜로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쓰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아마 이 책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아마 다크 심리학? 이렇게 지으면서 그 용어도 그렇게 그냥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다크 심리학이랑 어둠의 심리학이랑 뭔가 이렇게 표현 자체가 어둠의 심리학 이러면 조금은 더 음침해 보이죠. 다크 심리학 이러면은 뭔가 뭐라 그럴까? 그 다크 나이트의 고담 시티 같은 게 연상되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크 심리학이 어디서 유래됐을까?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는 이 다크 심리학이 어디서 유래됐을까를 생각하면 일단은 외국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서는 다크 사이콜로지는 아니지만 다크 트라이아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트라이아드라고 이 삼각지점, 삼각점. 다크 트라이아드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 혹은 우리가 사회에서 본인의 어떤 능력 대비 타인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조정하는 걸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 3가지.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의 능력으로 따박따박 성공을 거둔 게 아니라 어떤 그 안 좋은 방식으로 혹은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감추고 그를 타인의 능력으로 대체하면서 그걸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해서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들의 특성 3가지 이런 거를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다크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그 출판 쪽에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 트라이어드 3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이 언급되는 거는 이 사이코패스. 뭐 그럴 것 같죠. 사이코패스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나르시시즘. 이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죠. 그 병적 자기애. 그리고 3번째가 좀 신기한 게 이 마키아벨리즘을 얘기해요. 그래서 윤희 님께서 이야기한 manipulative라고 표현하는데 manipulation and influence manipulation 조종이고요. 그렇게 조종을 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혹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이 다크 트라이어드의 영역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랑 나르시시즘의 좀 차이를 본다면 2개 다 이 마음의 공허함은 동일하거든요. 다만 그냥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나르시시즘은 기본적으로는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남한테 버림받을까 봐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에 대한 불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나르시시즘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메꿔 넣기 위해서 5만 가지 방법을 다 쓰죠. 그래서 허언증이 생기거나 타인을 착취해서 나의 어떤 인정이나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한 과정으로 끌고 가거나 혹은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그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본인도 잘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악의적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 자기가 어떤 처벌이나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나르시시즘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는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나의 공허감을 채워 넣기 위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든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차용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땐 대단해 보이죠. 예. 그리고 그게 잘 먹히면 예 사기꾼적인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난 다음에 큰 부를 얻고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내 마음의 결핍이 일정 부분 채워지거든요. 그럼 그다음에는 이제 굳이 나르시시즘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동 태도로 스스로가 살짝 변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묻으려고 해 버리면 어느 순간 성공한 사업가나 성공한 정치인이나 성공한 연예인이 돼 버리는 거죠. 반면에 사이코패스는 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이코패스는 약간의 그 천성과 환경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사이코패스는 쪼끔은 더 천성적인 요인들이 좀 있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감추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고요. 내가 성공을 해서 내 마음 안의 결핍이 해결됐다 손 치더라도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요. 물론 나르시시즘도 잘 채워지지는 않습니다만 사이코패스는 그게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결국에는 말로가 아무리 일시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그거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죠. 어찌 됐건 이 사람이 그 일시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다크 트라이어드 중에 나머지 하나가 마키아벨리즘이거든요. 예. 근데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표현이 다크 트라이어드에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했는데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차용해서 이제 다크 트라이어드 안에 마키아벨리즘을 집어넣은 거고 이 마키아벨리즘의 의미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즉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직원들의 인권이나 이런 거는 내가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과물만 만들면 된다라는 식의 결과지상주의를 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표현을 해 놓기는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그 정의 자체, 그 단어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 왜냐하면 마키아벨리가 그것만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요. 군주론에서 얘기한 게 "목적을 위해서는 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뭐 선과 악이나 혹은 그 타인에 대한 피해나 사회적인 악영향이나 그로 인한 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개념치 말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키아벨리즘을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 놨죠. 그리고 지금 뭐 이건 외국에서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다크 심리학의 그 책에서도 언급을 해 놨던데 이 다크 트라이어드 그러니까 지금 사이코패시 그리고 나르시시즘 그리고 마키아벨리즘 예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죠. 예 그게 바로 세디즘. 예. 세디즘은 이제 그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걸로 내가 쾌락을 얻는 거죠. 앞서 얘기한 거랑은 쪼끔 달라요. 앞서는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 요소. 예. 내가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는 예 뭐 타인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개의치 않고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착취하거나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이용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거 다 가능하다. 근데 세디즘은 좀 다른 영역이죠. 세디즘은 나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저 그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서 내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 유튜브에서 어찌 됐건 뭐 욕이 나오죠. 그냥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예. 하다못해 마키아벨리즘이나 나르시시즘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결과론적인 선을 만들어낼 여지는 있어요. 예. 하지만 사이코패스나 세디즘은 이거는 그냥 나쁜 놈이죠.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듯 다크 사이콜로지, 다크 심리학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뭐 이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 인간 신뢰에 대한 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예. 과거에는 그 정의라는 부분,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 그리고 우리가 그 인류애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동의 선을 이룬다는 어떤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혹은 기업이 나라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죠. 기업 자체가 어찌 됐건 간에 내가 나의 부를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생존하는 게 우선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예, 모르겠어. 혹은 내가 알 바가 아니야. 혹은 이거는 뭐 누군가가 하겠지. 예. 지금 대표적인 게 AI 관련된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통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은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나 기업에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정의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기본 신뢰감으로 조금 깔고 있었다면,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6.25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 6.25 때도 뭐 진짜 연합군이 전 세계에서 많은 그 뭐 군대를 보내서 6.25에서 한국군을 지원했던 이유는 일종의 어떤 국제적인 선에 대한 지원 차원이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예. 약간 애매해져 버렸죠. 애매해져 버렸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편 이런 게 좀 강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다 각자 도생 약간 이런 느낌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언제 약자를 착취할지 모르네? 언제 나를 이용할지 모르네? 라는 거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이 다크 심리학적인 측면 으로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그 누군가가 어느 순간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가스라이팅이죠. 이런 식으로 나를 착취하고 이용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그냥 느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적어도 이렇게 외국 문헌들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봤을 때는 외국 문헌에서 어떤 저 다크 트라이어드 같은 것들을 언급할 때는 우리가 이 다크 심리학적인 요소를 우리도 조금 좀 배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 서바이벌하자, 약간 이런 개념보다는 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악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니까, 조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 이런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근데 다만 지금의 다크 심리학, 우리나라 다크 심리학은 약간 우리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는 느낌을 살짝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우리가 다크 심리학이라는 거를 쫓아한다, 배운다? 이거는 저는 꽤나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설프거든요.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초등학교, 중학교 어설픈 시절에 예, 그 소위 말해서 일진들, 나쁜 짓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일진들이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다크 트라이어드들이겠죠?
예. 근데 걔네들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요. 예. 근데 꼭 보면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걸리고 처벌받고 뭐 이런 애들은 보면은 그 주위에서 어설프게 쫓아하던 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설프게 다크 트라이어드를 쫓아할 때 그 다크 트라이어드를 쫓아하는 것 자체가 이 다크 트라이어드들을 잘 쓰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느낌도 들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성이라는 게 있는데 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나르시즘 일정 부분 좀 이 나르시즘이야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 다크 트라이어드에서 언급하는 그 타인을 착취하는 나르시즘까지는 아마 어려울걸요, 제 천성상. 예. 그리고 뭐 사이코패스는 일단 아니고 아닌가? 아니겠지? 아 그렇게 생각하면 저 다크 트라이어드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 부분 쪼끔은 가질 수 있는 요소기는 하죠. 하지만 저거를 내 삶의 주된 어떤 대인관계 행 패턴으로 잡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누구나 마음 안에 어두운 부분들은 있죠. 하지만 그거를 실제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설프게 쫓아했을 때 그 뒤에 이 되돌아오는 그 현타 혹은 실질적인 타격감? 음. 이런 거는 이걸 어설프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당 못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처럼 오히려 이 다크 트라이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심리를 어느 정도 이해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죠. 여러분들 반응도 한번 볼까요? 네. 음. 아. 수장님께서는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은 레이더에 딱 걸려서 보고 있으면 웃겨요." 그러니까 이건 아시는 거예요. 이건 아는 거죠. 예. 내가 이 영역에 대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은 이걸 이해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다크 심리학에 대한 영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호구당하기 쉽죠.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스미싱 로맨스 스캠 오만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사람을 현혹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저 밑바닥까지 끌어당기려고 하는 아니면 정말 저 모든 걸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한 거를 알지 못하면 당하기 쉬우니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좀 클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물. 범죄 교양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금 그냥 프로그램 이야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용감한 형사들이나 꼬꼬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가 나가는 스모킹건이나 뭐 아까 사건 반장 누가 이야기해 주시던데 사건 반장 저 이제 나가죠? 사건 반장이나 기타 등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청률이 다 높게 나오잖아요. 예. 어 사건 반장이 뉴스룸을 밀어냈다는 거 대단하지 않나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여기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의 어떤 착취나 사기나 온라인상에서의 범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대표적인 이번에 캄보디아 관련된 영역들이죠. 그런 거 이제 듣게 되면 '아 이런 거 조심해야지. 이렇게 나를 좀 보호해야지. 연락 왔을 때 이런 거 그냥 무시해 버려야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것도 그런 거겠죠. 어. 웃기지만 님께서는 "전문적인 느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죠? 이때까지 제가 항상 할 때 뭔가 이렇게 사랑방에서 그냥 서로서로 이렇게 귤 까먹으면서 노가리 까듯이 방송을 했다가 오늘은 웬일인지 뭔가 이렇게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님께서 manipulative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manipulation이 정신과 용어 중에서는 가장 다크 트라이어드에 가까운 단어기는 해요. 이게 조종이거든요. manipulation이요. 사람들 간에 이간질 시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는 나르시시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manipula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되려나?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언급하는 게 이제 정신과 용어 중에서는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투사적 동일시. 그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인 거예요. 심리적인 방어 기제의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투사적 동일시면 두 개가 섞여 있다는 게 느껴지죠. 하나는 투사, 내가 던지는 거, 나의 감정을 던지는 거. 나의 감정인데도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투사죠. 동일시는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화를 던져요. 근데 동일시가 돼버렸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내가 되받아요. 이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가 싫어요. 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내 부족함이 내가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상대방에게 던져. 나의 어떤 흠이나 나의 어떤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혹은 나의 결점이나 결함이나 이거를 내가 남에게 투사해요. 던져요. 너가 그럴 거야. 내가 아니라 너야. 너가 그럴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이거 내가 또 감당하기가 싫어.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거를 다시 되돌려 받아요. 어떻게 받냐?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요. 즉 막상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이렇게 억누르고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나 자신인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조장해요. 그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이게 마니플레이션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영역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 진료 시간에 그런 거예요. 와가지고는 뭐 민그적거리고 뭐 대답도 안 하고 혹은 되게 이렇게 평소보다 본인이 이렇게 저랑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영역들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막 안 해요. 뭐 늦게 온다든지, 그리고 와가지고 말도 안 한다든지, 혹은 그냥 뭐 인생 포기할래요라든지, 그러면 이제 제가 답답한 표정을 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로 하여금 답답함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로 하여금 약간 짜증 섞인 반응이 나가게끔 저로 하여금 유도해내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답답함이나 짜증 섞인 표현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역시 선생님은 날 그렇게 봐요. 선생님 역시 사람들은 날 다 싫어해요. 그걸 유도해내는 거예요. 막상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서. 근데 그거를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 이건 온전한 내 책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던져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끔 만들어요. 그런 게 이제 투사적 동일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배재근님께서는 나르시스트들 피곤해요 이러셨고, 건강이 최고님께서는 가스라이팅이랑 다른 개념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전형적인 이 다크 트라이어드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착취들이고 뭐 내용도 거의 동일해요.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는 다크 트라이어드 처음 듣는 용어인데 요즘 시대 인간관계에서 핵심 요소 같아요 원장님 하셨는데, 그쵸.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어느 시점부터 우리 시대에서의 인간관계에 흔한 용어가 돼버렸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인 특성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겠죠.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확 멀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분명 코로나는 맞거든요.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나랑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 타인을 나를 감염시킬 수도 있는 또 다른 숙주의 한 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었잖아요. 그게
인간관계에서의 기본 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확실히 미쳤죠. 예. 잘 먹고 잘 자기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예. 어 유인 님께서는 죄책감도 없는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이코패스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하네요. WTI 세븐님께서는 제가 이거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어볼게요. 체면이나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유래된 기법을 써서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유혹할 수 있다며 인터넷에서 책 팔고 강의 팔던 일은 한때 암암리에 있긴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사라졌던 시절이 한때 있었어요. 전 몰랐지만 그랬을 법도 하네요. 옛날에는 왠지 그 최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사람들 조종하려고 책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얼핏 나기는 하네요. 예. 근데 막상 이거는 안 되죠. 아니, 가능하지가 않죠.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도 김신하 PD님, 김 감독님, 그리고 뭐 박미 원장님 하면서 감사 인사 전해주셨고요. 유인님께서는 예, 사건 반장 자주 나오실 건가요? 하셨는데 불러주면 나가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예, 처음으로 나갔고 아마 목요일 날 매주 사건 반장 JTBC에서 하는 거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나가게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생방이잖아요. 저희 비욘디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JTBC의 사건 반장도 생방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JTBC는 뭐 공중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생방에서 엄청 긴장할 줄 알았는데 제가 비욘디에서 단련된 몸이다 보니까 별로 긴장 안 되더라고요. 막상 일했는데 엄청 막 긴장한 티 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같이 계셔 주신 앵커님이나 그 아나운서님이나 패널분들께서 워낙 뭐 따뜻하게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역시 이 시청률이 잘 나오는 방송은 뭔가 노하우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이걸 조금 깨닫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 걸 좀 느껴보기도 했었어요. 예. 확실하게 텐션도 좀 다르고요. 예. 그리고 정말 준비를 방송 직전까지 하세요. 작가분들께서. 그러니까 대본이 되게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에 뭐 심의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이거 방송 내보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거를 끝까지 확인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생방 들어가기 한 20-30분 전쯤에 대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대본도 기본적인 큰 뭐 그것만 있지 세밀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주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뭐 되게 핫한 그 시기에 핫한 이슈들이나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실 수 있고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큰 뭐 어떤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거의 10년이 넘게 된 방송이라고 하니까 저도 가 본 다음에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인상 깊었습니다. 뭐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좀 해 보고 싶어서요, 저도. 건강이 최고님께서는 직장 내에서 괴롭히고 지배하고 지휘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줄줄이 퇴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처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다크 트라이어드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용어를 자꾸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혹은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때문이에요. 즉 그 타인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예. 그 리더가 어느 순간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해 버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성취를 더 부스트업 시키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착취되어 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결과만 보게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대중은.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는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지상주의 때문에도 그런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마키아벨리즘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결과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된다는. 근데 이 지금 건강의 최고님께서 언급해 주신 분은 이거죠. 직장 내에서 지배하고 지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줄줄이 퇴사를 한다. 떠난다. 예. 이거는 본인의 결과물로 못 가져가요. 본인의 결과물로 못 가져가죠. 왜냐면 사람이 떠나잖아요. 진정한 그 다크 트라이어드들은 사람이 떠나가지 않아요. 사람이 떠나가지 않게 조종해요. 너가 너의 성공을 위해서는 응?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게 운명 공동체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힘들지만 이 과정을 버텨내야 된다. 너가 이 희생을 해야 된다.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우리는 같은 목적을 이룬 거야. 그러면 그걸 하는 동안에는 내가 막 갈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에 기여를 하고 있어. 막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고갈돼 버리고 더 이상 효용성이 떨어지면 그때 내쳐져요. 그럼 그제서야 '아 차 내가 당했구나.' 그걸 깨닫죠. 그래서 만약에 건강이 최고님께서 언급 주신 그 직장 상사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 착취당하지도 않고 미리 떠나가 버린다. 이렇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아직까지 하수 중에 하수죠. 어설프게 다크 트라이어드를 쫓아오는 걸 수도 있고. 진정한 다크 트라이어드는 예 사람이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온갖 감언이설로 꼬시죠. 음. 근데 그래도 그 결과 그 사람에게 그 무언가를 준다면 뭐 그 사람은 또 만족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무언가를 주는 것 자체가 또 공정하지 않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겠죠. 네 막상 보면 그렇죠.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혹은 뭐 여러 유명인들 중에서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뭐 저도 이제 뭐 대학 시절이나 뭐 대학에 있을 때나 또 사회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죠.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존경스럽다라고도 생각한 적도 있고. 하지만 음 그걸 그 다크 트라이어드만을 이용해서 얻은 성취에 대한 거를 저는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비난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이런 게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우린 정반합의 원리로 가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가 너무 겸손을 추구했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기 어필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대가 됐고 혹은 약간의 그 교만도 기술이라는 식의 언급도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 지금은 다크 트라이어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반합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다크 트라이어드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마치 과거 그 황우석 박사가 그 연구윤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락을 가듯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혹시라도 오해 표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다크 트라이어드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시대적으로 저는 올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가혹해진 측면이 여러 가지 그 결과의 뒤에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요번에 뭐 연예계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졌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이게 수면 위로 안 올라와요. 네. 진짜 무슨 주요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주지 않는 한. 네. 근데 지금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이유들은 뭐 SNS나 여러 가지 매체들이 다양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감추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소위 말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뒷배경에서 어떤 그 착취나 앞서 언급드린 다크 트라이어드로 인한 그 부정적인 그 그 그 그 뭐랄까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부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혹은 사람에 대한 착취, 조정, 예, 이용, 그리고 때로는 그 희생을 강요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그 누군가의 성공의 발판이 되었을 때 이 과거의 다크 트라이어드적인 요소들이 저는 올라와서 그 사람을 다시 끌어당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 다크 심리학에 있는 책을 내가 배워서 나도 활용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과거에 내가 그랬다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는 그거를 용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더욱더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받으신 분들이 아, 나 알고 봤더니만 이게 그 누군가의 착취였네, 가스라이팅이었네 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가겠죠. 제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댓글들을 또 한참 놓치고 있네요.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그리고 또 뭐 시간이 또 얼추 벌써 되어 가고 있죠? 예. 아유. 저에 대한 이렇게 응원과 칭찬을 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홉소 680 님. 네. 닉네임이 이렇게 좀 새로운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예, 질문 주신 거를 본다면 세디즘과 쌤통 심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죠. 세디즘과 쌤통 심리의 차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두 개 다 쾌감은 맞죠? 세디즘도 쾌감이고 쌤통 심리도 약간 쾌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뭔가를 충족시켜 주죠. 아이 꽃이다. 약간. 예. 근데 세디즘은 내가 직접 가해를 하고요. 예. 쌤통 심리는 내가 직접 가해를 한 건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타인으로부터 뭐 혹은 다른 환경에 의해서 가해를 당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쌤통 심리는 이거는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닐까요? 하지만 세디즘은 다르죠. 세디즘은 내가 괴롭히는 거니까.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기는 합니다. 몬수인님께서는 선생님 인기 너무 많아서 비 온 뒤 매주 아침 10시에 안 오실까봐 걱정이에요. 매주 시작하는 월요일 엄청 기다려지는 시간인데요. 계속 해야죠. 제가 저도 인간인지라 아침이 되면 귀찮다.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인간인데요. 예. 근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즐겁잖아요. 저도 에너지가 올라오는데요. 예. WTI 세븐님께서는 원장님 캐리어가 정점을 향해 가시는 듯요 하셨는데 저는 가늘고 길게 갈 겁니다. 가늘고 길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정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도 예, 웃기지만님, 몬스위님, 그러니까요. 원장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이 너무 소중해요. 예, 인기도 강의도 끝까지 쭉쭉 가야 합니다.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WTI 세븐님께서는 이른바 그런 어둠의 심리 기술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거죠. 근데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실제로 그 누군가를 착취해 가지고는 상당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제 뭐 인생의 전성기에서는 성공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년이 그렇게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조조가 보면 그렇잖아요. 조조가 대표적인 다크 트라이어드의 핵심 인물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동양 쪽에서는. 예. 말년이 안 좋잖아요. 예. 유비는 괜히 조조 따라하려고 그러다가 훅 가버리고. 어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벌써. 예. 아유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저한테 응원을 해 주시니까 내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에너지를 진짜 얻고 간다니까요, 진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음.
다빈치님께서는 유튜브 보면 절연해야 될 인간관계 나오는데 너무 편협하지 않나요? 하셨는데, 그쵸.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튜브의 내용들은 이거는 아주 정돈된 내용들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도 때로는 그냥 편하게 막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고민해 나가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무리 뭐 되게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하더라도 그게 100% 맞는 얘기다라고 그냥 쫓아가 버리시게 되면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지배당하는 거죠. 조종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인님께서는 언젠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건 받지 않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겠죠. 예. WTI7님께서는 결국 그런 어둠의 심리 기술 광고에 혹한 사람들에게 책 팔고 강의 팔면서 돈 벌고 결국 알고 보니 그렇게 혹하게 해서 책 팔고 강의판 게 진정한 심리 기술이었죠. 이 뭐 지금 책도 마찬가지죠. 지금 책도 마찬가지죠. 예. 수장님께서는 진짜 나르시스트들에게는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포기하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인데요. 타요라니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도토리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예, 정은미님께서도 인사해 주셨네요. 제가 그 송은희 대표님 소속사 들어간 거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언제 한번 비보 나가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정이 안 잡혔는데 나가겠죠 언젠가는. 네. 풀꽃님께서도 네. 평소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마음 먹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박준희 님께서도 뭐 우울증 약 관련된 거로 언급 주셨는데 예. 우울증 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우울증 약을 꾸준히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증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 증상에 맞게끔 나의 변화하는 증상에 맞게끔 약을 맞춰가는 과정도 필요해요. 예. 한 번 먹었던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자칫 그렇게 되면은 내가 증상이 좋아진다면 불필요하게 높은 약을 먹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우리 기분은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고요. 이제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 치료를 계속 관리 형태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고 한데 항상 오면은 느끼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거잖아요. 함께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고민하고 서로 의견 이야기 나누고 거기에 같이 공감할 때도 있고 좀 의문을 표할 때도 있고 예. 한편으로는 같이 조심할 때도 있고 예.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따뜻하게 우리 안에서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얻고 또 느끼고 이런 건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이고요. 이제 한 해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또 어수선할 수 있는 기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유 가지시면서 한 주 마무리 또 잘 시작하시면서 마무리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